네, 꼭 알아야 할 국제뉴스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보로 전해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란군 총참모부가 헬기 추락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조금 전에 이란군 총참모부가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걸 러시아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중간 그 헬기 추락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그 기체 총격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당한 흔적이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무슨 뭐 이런 데 대한 뭐 미국이 개입했다 이런 음모들이 돌았는데요. 그래서 그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헬기가 추락한 직후에 직전에 그 나머지 두 대하고 그 조종사가 교신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덕에 추락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공격의 흔적이 안 보인다라는 네. 게 핵심이네요. 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백악관이 케냐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해서 네.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가 미국에 국빈 초청된 거는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그 아프리카에 굉장히 공을 들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 아프리카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022년에 백악관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대규모 자금 지원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발표를 했고요. 이건 보면은 이제 공식 안보 협정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까지 18개국이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케냐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첫 케이스가 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 부채 탕감 문제, 이른바 나이로비 워싱턴 비전도 출범 시키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백악관 얘기는 어떤 나라든지 부채 상환이라든가 자기네 미래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른바 부채의 덫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이 케냐 대통령한테요. 재선되고 나서 내년 2월에 방문을 계획 중이다. 글쎄. 재선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재선 후에 내년 2월 방문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네. 흐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오늘 새벽 전한 얘기인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프리카의 날인 어제 자국 주재 외교관들과 만났다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내일이 유엔이 지정한 아프리카의 날입니다. 네. 이제 이걸 앞두고 물론 이제 백악관 회의도 아마 겨냥을 한 것 같은데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자국에 있는 외교관들 만나서 시에라리온하고 니제르 그리고 남수단 공화국의 대사관을 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에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하고 적도기니의 대사관을 열기로 했다고 그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을 좀 견제하는 측면도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도 어제 아프리카 날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아프리카 영역이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어제 중국 증시 하락과 관련돼서도 이런 좀 긴장감 고조 이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중국이 돌입을 했다고요. 네, 좀 예상도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대규모 군사적 훈련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사실상 대만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아주 그런 둘러싼 지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라이칭도 총통이 독립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취임사에서 주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주권 운운한 건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게 라이칭도 취임 거의 한 사흘 사흘 정도 만에. 만입니다. 네.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무력 시위 성격을 거듭 과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 좀 추가로 해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대만도 뭐 네. 즉각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도발이다. 네. 규정에 따라서 대응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라이칭도 총통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라이칭도가 대만 부총통일 때 작년 8월이죠. 그때 미국 갔었는데 그때도 중국이 대규모 그 포위 훈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멀리는 2022년 8월에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에 반발해서도 그때도 이렇게 했고 최근에 와서 중국이 아주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그래서 이 대만 포위 훈련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인데요. 네. 네. 미군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부사령관이 어제 캔버라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려된다 하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중국군 훈련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지만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보도가 됐었죠. 시진핑이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도록 중국군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걸 또 어느 기자가 물어보니까 물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공격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한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네.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방적인 행위에 그러니까 현상 변경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제력 발휘하라고 했고요. 네. 일본 그 정부 대변인이 어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고 이제 이 일본 관방장관이 회견할 시점은 어제 오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가 지금 올해 의장국이죠. 그렇죠. 발표가 안 나왔었는데 네. 그때 회담에서 그런 그 중국에 대해서 그런 그 우려 입장을 전달할 걸로 그렇게 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26일, 27일 서울에서 열리죠. 한중일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뭔가 중요성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뭐 중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우리 정부가 아직 발표하기 직전이라서요. 중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의장국 한국이 아직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발표가 됐으니까. 예,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아마 오늘 또 질문이 나오겠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프란치스코에 이은 교황청 2인자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그러니까 추기경이죠. 네. 네. 중국의 대표부 설치를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나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추경이 그저께 바티칸에서 열린 중국 가톨릭 관련 컨퍼런스에서 네. 가톨릭이 오랫동안 중국과의 안정적인 중국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길 이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길 희망해 왔다 하면서 중국의 대표부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교황청이 오래전부터 중국 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이렇게 관계자들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교황청 2인자가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는 중국 상하이 교구장 주교가 참석을 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참석한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대만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압력 때문에 수교국이 지금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17개국으로 줄었고 지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유럽 유일 수교 상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은 대만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죠. 네. 중국은 뭐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바짝 긴장한다. 뭐 이런 서로 상반된. 예,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교황청이 1951년에 중국 대만을 정부로 인정한 상황에서 네. 중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해 왔죠.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교회가 두 개가 있다. 지하교회하고 지상교회. 이래가지고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3년에 이제 교황이 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시진핑하고도 연락하고 그다음에 2014년에 교황이 한국에 올 때 네. 중국 영공을 지나면서도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당히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에. 자,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봅니다. 시진핑 정치 사상의 바탕을 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죠. 이 LLM 기반 AI 모델을 출시했다.
AI 모델 출시한 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이게 시진핑 정치 사상에 바탕을 뒀다. 이게 좀 특징적이네요. 그래서 홍콩 그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인데요. 중국이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게 이제 2018년에 헌법에도 들어가 있죠. 중국 헌법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챗GPT 같은 걸 만들었다고 이제 만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반에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지금 테스트하는 중인 모양인데, 챗GPT는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성격상 폐쇄형 소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지금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죠. 중국은 아직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뭐 바이두를 비롯해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이런 그 챗GPT 대항마 같은 거를 내놓고 있는데 역시 중국 검열을 받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AI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내부 통제는 더 철저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고 뭐 자료도 찾아주고 이런 형식은 똑같은데 똑같죠. 그 바탕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죠. 네. 얘를 훈련시킬 때 이제 네, 딱 훈련을. 정해진 그런 텍스트만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관측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가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 공개적으로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한 게 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범철 대공세에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무기 같은 게 부족하고 뭐 탄약도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공급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황이 불리하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 미국 쪽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뻔히 러시아 국경 건너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군 뭐 재편하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특히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 러시아에 어부지리를 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직접 충돌을 하면 아무래도 확전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그 젤렌스키가 인터뷰하면서요. 네. 그 나토가 그걸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날아오는 그 러시아 미사일을 그 나토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바깥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요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이란이 이라크 본토를 그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이 재빨리 개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다.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런 그 젤렌스키 인터뷰가 그 젤렌스키의 좌절과 당혹감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정 부통령과 가족에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보면 바이든 차남 그 헌터가 그 2020년 대선 때 그 자기 노트북이 그렇게 도난됐는데 그게 공개돼가지고 그 안에서 네. 뭐 우크라이나 기업하고 뭐 윤리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마약 복용하고 무슨 뭐 섹슈얼 어떤 하는 것까지 다 공개가 많죠.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총기 불법 소지 관계 재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그 미국 하원에 공화당하고 그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을 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정 부통령하고 그 가족들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 있는데 부통령, 가족. 그래서 법안 제출을 네. 하고 나서 이 대통령, 부통령은 비즈니스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건 뭐 트럼프도 좀 넌지시 찌른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거래, 심지어는 세금 환급한 거, 얼마를 대출을 받았고, 얼마를 뭐 대출을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도 무슨 일정 액수 이상의 그 선물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까지 하는 걸로 아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그만두고 2년 후까지도 그걸 해라. 그렇게 하면은 미국민의 백악관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글쎄요. 이게 이걸 네. 막는 데면 상당히 좀 모양이 좀 우스워지죠.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각 당이 서로 그 계산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된 얘기 조금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죠. 탈세 혐의 재판이 근데 오는 9월로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 원래 6월 20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 총기 소지 문제, 마약하고 나서 그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친다. 그래서 9월로 연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거에 훨씬 더 가까워지죠. 그렇죠. 11월. 바이든 캠프가 계속 그 트럼프의 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이제 더 불거진 셈이 됐습니다.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까지 네. 가는 와중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유럽연합이 기업에 인권,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망 실사법을 채택을 한 후에 이 커피 업계가 원두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이 움직인다. 커피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무슨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건 뭐 네. 제품을 공급하는데 뭐 인권을 탄압했거나 무슨 뭐 삼림을 벌채했거나 이런 게 이제 아니란 연계 안 됐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유럽연합에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7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거 앞두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 대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업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걸리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같은데 막 그냥 뭐 커피 재배하려고 이제 막 산림을 막 벌채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법이 발효되기 전에 빨리빨리 원두를 들여오자 해가지고 지금 뭐 원두 선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이 발효가 언제라고 하셨죠? 이제 단계적으로 되는데요. 2027년부터 2029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되는데 그 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제 결정이 됐지만 27개 회원국이 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과정이라서 전 세계 그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비상입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제일 많습니다. 네. 지금 뭐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오른 상황인데 이런 이슈까지 있으면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법 시행 앞두고 그래서 커피 원두 선적이 급증한다. 이 얘기까지 전해주실까요? 커피협회 회장이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공급실사법 시행 이전에 왜냐하면 지금 그 27개 회원국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빨리빨리 원두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지금 뭐 커피 물량이 이동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일단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런 큰 커피 생산국들은 나름 대비가 됐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